자, 이번 시간에는 재해 통계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자. 재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업활동 혹은 사회활동을 하던 중에 이러한 위험한 요소로 인해서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고 그 사고가 재해로 이어졌을 때 발생한 것을 집계한 것을 재해 통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각각 이런 사고로 이어지고 사고가 다시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 위험 요소에 대한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재해 통계는 결국 우리가 이것을 재해를 집계함으로 해서 유사 혹은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그러한 위험 요소를 우리가 적절하게 제어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그럴 동안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마찬가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제어해야 될 것들은 상당히 많지. 그렇다고 우리가 한 번에 다 제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선순위를 두고 위험 요소에 대한 제어가 이루어져야 돼. 어떤 위험 요소냐?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둘 때 그 어떠한 위험 요소가 얼마만큼 위험한지 혹은 그 위험 정도가 가벼운 것인지 중한 것인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 요소가 좀 더 위험성이 큰 중한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해 통계를 집계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한 재해 통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것들이 모든 것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리고 그 재해 통계가 각각 의미하는 바도 알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자. 자, 우리가 사고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 위험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위험 요소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위험 요소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고, 이러한 대책 중에서 좀 더 유효하고 적절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선택된 대책들은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적용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각각의 시스템이나 일의 효율성은 저해를 받지 않았는지 하는 이런 효율성의 평가도 아울러서 이루어지고, 물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효율성을 최대한 저해 정도를 줄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지.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우리가 평가했을 때 위험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100%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없지. 어떠한 형태로든 위험은 있기 마련이고, 자, 이러한 위험이 일단 분류를 해보면 일단 무시할 만한 위험, 그것은 무시할 만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극히 미미한 정도의 것, 이런 것은 무시할 만한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지. 경미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사고로 이어져서 그것이 재해로 이어지는 상태, 정도가 경미한 것, 가벼운 정도에 불과한 것, 이것은 경미한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심각한 위험은 뭐 그런 사고로 이어졌을 때 심각한 신체의 손상이나 경제적 피해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 혹은 대재앙 위험은 이것이 뭐 한 개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적 혹은 많은 범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재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대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무시할 만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다니다가 뭐 돌풀이에 걸릴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은 무시할 만한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지. 우리가 뭐 지금 어느 정도는 포장도 많이 잘 돼 있는 상태고, 도로가 간혹 이러한 것들이 뭐 도로에 발에 걸릴 만한 것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보행을 하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제 경미한 위험은 이 간혹 한강변 같은 데 가보면 요즘 건강을 위해서 한강변에서 산책을 하거나 뭐 운동을, 조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많고, 또 여기에 간혹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혹은 뭐 자전거 이러한 것들, 요즘은 이제 그것이 이제 구분이 돼서 정확하게, 예전에는 뭐 선으로서 구분을, 자전거가 다니는 것과 보행자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과 뭐 선으로서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분류가 되어 있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도로를 가다 보면 합류가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경미한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뭐 자전거, 물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도 있지만 대략 뭐 15에서 시속 20km 정도로 달리는 정도, 경미한 위험이지. 이제 심각한 위험은 이러한 도로가 한강변을 걷다 보면 이제 뭐 자동차 도로와 만나진다든지 해서 뭐 자동차 도로와 합류된다든지 자동차 도로를 횡단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때 있어서의 위험은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같은 예를 들었던 한강변에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뭐 한강변의 고수부지 같은데, 이런 것이 지반이 좀 낮게 돼 있어서 이 강물과 거의 수면과 별 차이가 없을 때, 이럴 때 장마철 같은 때는 이쪽으로 다니게 되면 상당히 물이 넘치고 해서 이것이 도로 혹은 주택가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대재앙의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지. 이처럼 위험을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5단계, 6단계 혹은 7단계로 나눌 수도 있지만, 위험을 분류할 때 우리가 여기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재해 통계는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재해 통계를 갖고 위험 요소를 제어하는 방법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접근법으로서 이것을 이 감시 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측정의 결과를 갖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고가 발생한 사고율이나 혹은 사건이 발생한 사건율 등을 갖고 위험 요소를 제한하는 것이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현장 혹은 특정 작업장, 특정 개수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를 갖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고율 혹은 사건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둘째는 판단법인데, 이것은 일단 접근법이 시행된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그래서 사고 예방 혹은 사고 방지, 재해 예방을 위해선 이것은 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유효했느냐 혹은 적절했느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한 사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가치 등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국한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보기로 하는데, 왜 산업재해냐? 물론 재해는 많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이것이 재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산업재해에 우리가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산업 현장, 이 산업사회에 있어서 산업 현장에서 종사하는 것이 뭐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양이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8시간이니까 뭐 3분의 1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자고 자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뭐 우리가 음식물 섭취를 위해서 할애되는 습기를 위해서 할애되는 시간 등등 이런 것들을 빼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 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빼면은 결국 실질적으로는 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가 활동 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고. 근데 다른 것들은 또 산업재해가 아닌 다른 일상생활의 재해라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형태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쉽진 않아. 열이면 열, 그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 혹은 이동 중에 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재해로 이어진다 하는 것들은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 사실 여기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또 이 산업 활동처럼 그렇게 많은 활동이 아니고 24시간 중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 물론 다른 것들이 되면 괜찮지만 우선순위를 둔다 할 때는 아직은 아니지 그쪽은. 왜? 하는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성과가 적은 것이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상해가 엄청나게 치명적인, 물론 경우에 따라서 치명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치명적이거나 하진 않지. 거기에 반해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금까지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왜? 많은 것을 생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분업화된 것이 많고 해서 정형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고라는 것이 물론 산업 현장의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한 직장에서 혹은 한 산업 현장에서 활동을 한다고 할 때 거기서 하는 것들은 일은 어떻게 보면 개개인에게 보면은 항상 반복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런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반복되는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만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리가 1대 29, 300 법칙에서 보았던 것처럼 결국 10번에 한 번인데 그 10번에 한 번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횟수가 발생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인간을 안전하게 하는 데는 좀 더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선은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 다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에도 결국은 적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우선은 산업재해 쪽에서 우리가 재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하는 걸 토대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산업재해의 정도별로 구분해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입을 수 있는 우리가 손상, 신체의 손상과 경제적 손실은 크게 사망, 그리고 목숨을 잃는 사망, 혹은 신체의 중요 기능을 상실하는 중상, 혹은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경상, 혹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고, 우리가 아차사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지. 이것도 무상해 사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무상해 사고를 우리가 뭐 신경 쓸 것이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무상해 사고가 결국은 사고는
뭐라 그랬어? 운이라 그랬지. 이러한 사고가 무상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경상도 될 수 있고 중상도 될 수 있고 사망도 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입는 손실에는 휴업재해와 불휴재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휴업재해는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재해를 당했을 때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것을 휴업재해라고 하고, 불휴재해는 휴업은 안 하지만은 이것이 재해로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쪽 팔만 살짝 경미하게 다쳐서 뭐 긁힌다든지 베인다든지 하는 경우, 그럴 때 크게 손을 쓸 수 없는, 손의 기능을 완전히 못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응급처치라든지 일종의 처치 혹은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휴재해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들. 또 국제노동기구 ILO지. 국제노동기구에서 국제노동통계에 따른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 국제노동통계는 뭐냐면 각 나라 간에도 이러한 노동통계를 토대로 해서 같이 이것을 활용하고 또 공유하는 것이 국제노동통계인데, 국제노동통계에서는 사망 그리고 영구 전노동 불가능, 이건 뭐냐면 이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계속 노동이 불가능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설명을 한 것처럼 뭐 프레스 작업 같은 데서 손가락이 살짝 끝이 절단되는지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영구 일부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지만 그 손가락에 관련된 일만 못하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 일부고, 영구 전노동 불가는 아예 산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은 영구 전노동 불가능. 또 일시 전노동 불능은 예를 들어서 뭐 대퇴부 손상을 입었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 거동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 일시 전 노동 불능이 되지. 또 일시 일부 노동 불능제, 예를 들어서 뭐 한쪽 손만 못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왼손은 뭐 깁스를 한다든지 혹은 어깨에 걸치는 그거를 하고 일시적으로 일부 노동 불능제.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노동이 가능해지는 제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급처치제는 뭐 긁힌다든지 베인다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뭐 일하는데 크게 지장은 받지 않지만 응급처치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장애 등급, 손실일수 장애 등급이 나는데, 그래서 1에서부터 보통 14등급까지 나누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손실일수를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장애 등급이 14등급이다 하면 50일 정도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1등급이면 손실일수를 7,500일 정도, 7,500이니까 한 20년 정도 보는 것이지. 그래서 장애 등급이 14등급이다. 그러면 50일이니까 보통 일주일하고 한 이틀 정도, 한 7일 정도,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제 산업 재해율이라는 것을 갖고 이제 우리는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 천인율이라고 하는 것, 혹은 연천인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각각 뭐 기사시험이라든지 입사시험이라든지 이런 데도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도록. 그래서 산업재해 천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1000명당 연간 재해의 발생 건수라고 할 수가 있어. 재해가 그러니까 근로자 1000명당 연간 몇 번 발생하는 것이냐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근로재해 건수를 연 근로자 수의 1000을 곱해서 구해준다는 것. 이것은 다시 빈도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빈도율에 2400을 곱해주고 1000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는 것. 결국 빈도율에 2.4를 곱해주면 천인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자, 이런 걸 통해서 구하게 되면 이 천인율을 갖고 예를 들어서 그 산업 현장의 규모, 우리가 보통 뭐 소기업, 중기업, 뭐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누는데 각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예를 들면 종업원 수가 많은 것 같은 경우 혹은 활동하는 직원 수가 많은 근로자 수가 많은 데서는 결국 재해 발생 건수는 그만큼 많이 발생하겠지. 그런데 이것을 천인율로 나눠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2, 30명밖에 안 되는 곳과 뭐 몇만 명 되는 곳에 산업재해 율이라는 것을 나타내면 사실 그 근로자 수만 재해 건수만 갖고 하면 근로자 수가 많은 것은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 그런데 이것을 여러가지 천율로 구해서 하면 그런 규모에 관계없이 이것을 비교 평가해 볼 수가 있겠지. 빈도율은 재해 도수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1년 연 노동시간 합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한 노동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의 재해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발생 건수의 근로자 수, 이 근로시간을 곱해주고 거기에 다시 100만을 곱해준 것으로 나눈 것. 이것은 결국 뭐냐면 노동 재해 건수의 연 노동시간 수 곱하기 10을 해준 것과 10에 육승을 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인율, 빈도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잘 알아들어. 또 거기에 강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재해 강도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 손실일수. 이것은 재해의 내용, 그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뭐 장애에 따라서 작업 손실일수 나오는데 그 마찬가지 근로 손실일수를 갖고 재해의 내용, 그러니까 재해의 일종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근로 손실일수의 연 근로시간 수로 나눠주고 10에 3승한 것과 같다는 것. 혹은 손실 작업일수를 근로 노출 작업시간으로 나눠주고 거기에 10에 3승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 자, 평생 빈도율과 평생 강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수율에 10을 나눠준 것이 평생 빈도율이고 이 강도율에 100을 곱해준 것이 평생 강도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평생 도수율이 의미하는 것은 도수율이 아니고 어떻게 나왔는데 빈도율. 평생 빈도율은 근로자 한 명이 입사해서 퇴직 시기까지 입을 재해의 평균 횟수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업종에서 일하는 그 작업이 평생 빈도율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입을 재해 평균 횟수는 10번 정도가 된다는 것. 평생 강도율은 퇴직 시까지 입을 총 근로 손실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강도율은 글자 그대로 평균이 재해 한 건당 근로 손실일수. 이것은 강도율을 빈도율로 나눠준 다음에 10에 3승한 것. 결국은 평생 강도율을 평생 빈도율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합재해지수는 재해 발생도와 상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이 빈도율의 강도를 곱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구한다는 거. 그래서 안전활동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닌데 안전활동 건수 그리고 연 근로시간 수 그 다음에 평균 근로자 수를 곱해주고 이렇게 해서 안전활동 것을 나눈 것에 100만을 곱해주면 그것이 안전활동률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재해 통계에 대해서 잘 알아두도록. 그 다음에 뭐 업무상 재해율 이런 것도 있는데 그죠? 업무상 재해율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생산량 100톤당 재해 발생률이라는 것도 있고 또 혹은 운송이라든지 운수를 담당할 때는 주행거리 10,000km당 재해 발생률이라는 걸 갖고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고 뭐 기타 재해 통계로서 뭐 빈도 강도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았던 빈도율 강도율 여기에 1000을 나눠주고 다시 루트를 씌워서 구한다는 것. 이것은 종합재해 지수를 1000으로 나누는 것과 나누고 루트를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지. 뭐 그 다음에 뭐 응급조치를 취하는 데 들어간 총 경비나 혹은 발생 경비 이건 재해가 발생해서 부담하게 되는 경비를 의미하지. 발생 경비 산정, 비용 요수, 보험 손실 비용 등등으로서 발생 경비를 산정한다는 것. 그래서 이 상해를 통제하기 위한 도표. 그것은 여러분들이 안전관리 활동은 품질관리 활동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발생률을 구한 다음에 유사한 사업체 혹은 동종업체의 평균 비율과 비교해서 상한 통제선과 하한 통제선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질 관리에서 배우는 UCL, LCL과 같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 상한 관리한계, 하한 관리한계를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관리 기준을 찾아서 관리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는 관리 상한을 구할 때 구하는 것이라 구할 때의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A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뭐 그 밖에 안전 T 점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빈도율을 갖고 현재의 빈도율에서 과거의 빈도율을 빼준 것을 과거의 빈도율 연 근로시간 수로 곱해준 다음에 다시 10에 육승을 해서 루트를 한 다음에 이것을 현재 빈도율에서 과거의 빈도율을 뺀 것을 구하는데 이걸 통해서 플러스 2.0 이상일 때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안전성이 나빠졌다. 마이너스 2.0 이하일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안전활동을 통해서 좋아졌다. 안전성이 높아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2.0 사이가 되면 뭐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것도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때의 어떤 기준 혹은 성과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혹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안전관리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관리는 바로 눈으로 보는 관리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 막대 그래프 혹은 바 차트로 나타내서 각각의 워크숍 혹은 작업장 혹은 여러가지 직종 등에서 그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횟수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자 이렇게 보면 가장 적게 발생한 F와 O는 동일선상에 있고 혹은 제일 많이 발생한 M 혹은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라인 차트로 나타내는 건 이거는 변화, 이건 뭐 중점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런 막대 그래프가 중점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결국 이런 것들은 변화나 혹은 추세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선 보통 이런 거꾸선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는데, 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놨을 때 이것은 경향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데 주로 나타내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종의 관리 기준으로 삼고 M이나 A 혹은 N 같은 이것을 관리할 때 이렇게 쓰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꺾은 선은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이제 관리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할 때는 꺾은 선을 나타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흔히 이제 그 사고의 혹은 재해의 발생 추이, 경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통 이런 선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막대 그래프를 나타낸 것은 개인 보호구 착용 실패라고 하는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해서 발생한 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규정 위반을 해서 나타난 사고 등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결국 이와 같이 훈련 부족,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를 청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 뭐 등등을 나타내는데, 개인 보호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90% 정도 발생할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제 관리 상한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전체적으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나면서 점점 더 감소도 하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하는 식으로. 그래서 뭐 통계도표라고 하지만 실상 관리표라고 할 수가 있죠. 재해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하이니 방식은 직접 손실비와 간접 손실비를 재해비용으로 산출을 한다는 것. 사이먼즈 방식은 재해비용을 보험으로 충당하는 보험비용 그리고 비보험 비용으로 산출을 하기도 하고, 노구지 방식, 컴패스 방식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니 방식에 있어서 직접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의 총액, 이 간접비는 일종의 이 보상금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손실들, 부상자 혹은 부상자 이외의 시간 손실까지 포함하는 것들.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것을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시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 손실도 있을 거고, 또 기계 공구 등의 재산 손실 혹은 그로 인해서 작업이 지연돼서 납기가 지연됐다는 손실, 혹은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지. 왜? 그만큼 사고가 발생할 때 시간이 손실이 되고 이것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또 부상자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생산 능력 이런 것이 감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 같은 현장 직종에서 사고 발생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가 저하되게 되지. 그리고 불안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동료가 다치거나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기가 저하돼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작업 능력 혹은 생산성, 능률 저하 등으로 또 이어지겠지. 위험 요소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결국 위험 요소 제외를 통해서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좀 더 멀리 있는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선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는 안전 유의를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하나는 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보전하고 해나가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안전을 실현해 나갈 수가 있는데, 도수는 안전제의 4가지 단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를 제한하는 핵심적인 요소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주된 위험 요소의 제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우선 도우슨의 안전제어 4단계는 그래서 효과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이 근로자들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노사가 협력해 나가면서 안전한 작업 현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전을 제어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 혹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또 하나는 마음과 행동의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 결국 우리가 안전을 최고의 우선적인 가치로 추구하고 있느냐, 또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특정한 작업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법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인 방법까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위험 요소를 회피하는 방법을 구현할 수가 있지. 그 회피하는 방법의 소극적인 것은 좀 더 우리가 위험한 것을 다룬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을 취급한다든지 할 때는 그것을 보호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이 보호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소극적이란다면, 좀 보다 적극적인 것은 아예 그러한 작업에 사람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럼 그 자동화를 한다든지, 혹은 또 다른 로봇이나 이런 것을 대체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지. 혹은 작업 생산 방식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기준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 결국은 어느 정도는 보고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관련된 자료, 그것들에 대한 면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안전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은 도우선의 안전제의 4단계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동기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자신을 규제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은 자료 분석과 이런 걸 통해서 사고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우선의 안전제어 4단계라는 것.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잘 알아두도록. 위험 요소를 제어하는 핵심 요소 8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위험 요소를 조기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을 모르면 안전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선 위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조기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쉽게 여러분들에게 수업 초기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은,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사고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은 바로 위험을 모르기 때문이지. 왜? 세상에 나와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적기 때문에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 거기에 호기심은 많기 때문에 손이 가고 입으로 가고 그것을 집어서 입으로 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위험을 모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것을 위험을 알고 있는 부모님이나 혹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미성년자, 청소년을 돌보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안전기사와 최고 경영자의 원활한 대화와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 결국 안전기사는 뭐야? 위험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최고 경영자를 설득해서 최고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러한 위험 대책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따라서 안전기사 최고 경영자는 원활한 대화와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총체적 접근 방법, 조금 전에 전략적인 방법도 나왔지만 총체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조금 전에 전략적인 것은 소극적, 적극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총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물적, 그리고 다양한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시스템적인 것까지 총체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또 혼자보다는 여럿이 일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일하게 되면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지. 왜냐하면 혼자는 놓칠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다시 같이 그것을 찾아내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이야기가 바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직무의 근로자를 할당할 때는 심사숙고에서 선택한 심사숙고, 어떠한 심사숙고냐? 결국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근로자를 할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직무에 그 근로자가 적정한지 하는 것을 일단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지. 안전모임을 조직해 본다. 중요한 것은 결국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 또 이런 걸 조직을 통해서 바로 정보의 공유를 할 수가 있지. 위험 정보, 그리고 위험에 대한 대책 등. 안전기사는 또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위험 요소를 제어하는 핵심적인 8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도록.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자.